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성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일어나 주무실 때까지가 집무시간이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도 넘게 헬스 기계를 청와대에 사들인 것일까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잦은 경호가 필요했던 이유 궁금해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린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인터뷰 오늘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전반기 20대를 보낸 이들에게 그의 음악은 청춘의 기억 전반에 스민 배경음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음악적 상징을 잃어버린 이들은 온종일 SNS에 아픔을 토해내며 울먹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를 추억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작과와 함께 신해철의 음악과 사회의식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29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 땅콩차.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29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감 연장 국감이라고 하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역시 뭐 기대했던 그런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 그러니까 올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에 세월호와 관련해 3차례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일자대 말입니다. 자, 근데 어제는 7차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선 그 해명, 3차례 지시했다는 해명은 김기춘 실장이 당시에 실제로 밝힌 내용은 아니고 예. 새누리당이 그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기춘 실장은 또 국감에 나와가지고는 7차례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꼴로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달라졌네.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확인을 위해서 전화한 것까지 모두 지시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지시 횟수를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발표를 보면 주로 그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환의 컨트롤 타워도 아닌 사람한테 왜 잘못 지시를 했군요. 엉뚱한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전화를 했네요, 예. 보니까. 예. 자,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또 했던 발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직무 공간은 관저, 본관, 위민관 등 청와대 안에 여러 곳이 있지만은 그 시간 어느 집무실에 있는지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모른다. 이랬었죠. 아니 왜 그때는 모른다고 말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없이 한 발언이 예. 큰 파장을 야기해서 뭐 주워 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당시에는 뭔가 대통령과 틀어진 일이 있어서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킨 다음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습이 된 모양입니다. 뭐 예. 그래서 이제 경호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또. 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 대통령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는 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중간에 자다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뭐 딴 일을 하다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죠. 퇴근했다 다시 출근하는 예. 경우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 시간에 그 잠자는 것도 청와대에서 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는 것도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일 본다 이렇게 얘기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구한 설들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그 시간에 제정신으로 7시간 동안에 세월호 참사 상황 이걸 제대로 지켜보고 상황 수습을 이렇게 관장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그 시간 어느 집무실에 있는지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피습을 당하게 되면 네. 대통령 있는 곳을 그 시간대를 추정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밝힌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해가지고 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물 NLL 관련 발언 탈탈 털어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당은 어떤 당이죠? 예. 다음 대선 때쯤 되면 누가 또 이거 줄줄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줄줄 읽으면 그때 새누리당 아무런 뭐 반박도 못하겠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참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이제 8년 전,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10년 전이겠군요. 막말을 한 것을 갖고 말이죠. 새누리당 당시 그 상대 후보 이노근 의원이죠. 그 당시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갖고 아파트촌 학교 앞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짱짱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김용민 후보다. 뭐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애들 교육 생각한다면 그렇게 교육이 안 된다면 다시 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좀 기가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 그 정략적 이게 부합된다고 하면은 뭐 앞뒤 가리지 않는 새누리당인 거죠. 예. 여간 이번에 7차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지시했다는 이런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 얼마만큼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지금 시대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도 이 내용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남녀 성별 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차를 조사해서 2014 글로벌 성격차 지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대한민국은 11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해 111위였는데 말이죠. 오히려 6단계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1등 아이슬란드, 2등 핀란드, 3등 노르웨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인도, 우간다만도 못한 그런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예. 여성 대통령이 됐는데 남녀 평등 지수는 꼴찌 수준인지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볼 일입니다. 서울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경찰이 통상적인 북한 소식을 전한 복수의 언론사에다가 친북 기사니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물의를 빚었죠. 그 복수의 언론사 중에는 서울신문도 포함됩니다. 최근 4년여 동안 경찰이 친북 콘텐츠로 분류해서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19만여 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삭제 대상 글 중에는 반전 평화 메시지를 담는 등 북한 지도층이나 체제를 고무 찬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친북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해서 꼼꼼한 검토도 없이 하여간 뭐 경찰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의 눈 감고 통과시켜준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요. 올 경찰이 삭제 요청한 것 89%를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반전 평화 이것마저도 친북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반전 평화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반전 평화를 또 반대한다는 겁니까? 경찰은 전쟁하자는 건가요? 평화는 안 된다 이건가요? 이런 자의적 판단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무더기로 요청한 경찰도 문제지만 이걸 그대로 또 승인해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그 국민TV, 국민라디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 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비정상적인 방송 환경 또 이런 그 심의 환경 속에서는 이거는 결국 권력에게 불편한 발언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겠다. 독립 언론으로 서도록 하겠다. 법 외 언론으로 서는 것이 언론의 정체성, 건강성을 유지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자들에게는 심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현명한 판단과 시민의식 속에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채 함정에 빠진 모습이다. 돈을 풀어도 빚에 발목 잡힌 경기는 좀처럼 뛰지 못하고 있다. 버는 것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그 무게에 눌려서 정부 부양 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작년 말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임계치보다 10에서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현재 그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그 부채 규모가 1219조, 비금융 민간 기업이 1810조,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1641조 이렇습니다. 이 자료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에서 이렇게 확보한 거라고 하는군요. 또 한국은행 자료도 인용해서 이렇게 세계일보가 경제 주체별 부채를 계산했는데 다 1000조가 넘습니다. 자,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계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다 보니 돈을 풀어도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는 현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단기 부동자금 첫 750조 이렇게 돌파했다고 하는데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런 자금이 바로 단기 부동자금 아니겠습니까? 예.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났다. 이거는 결국 경기부양 측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저축의 날이었던가요? 네. 예, 가계 저축률이 3.4%. 예, OECD 평균과도 좀 거리가 먼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OECD 평균에 비교 대조가 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자꾸 이렇게 OECD에 가입을 했는지 탈퇴하는 게 그래도 좀 나라 망신 덜 당하는 격이 아닐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경향신문 그 이면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경환만 모르는 경제위기. 최경환이 누굽니까?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현안 인식이 대단히 아니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셋값 폭등, 이 현실인데요.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금 속속 이탈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뭐 그 여파는 제한적이다. 예. 근데 국제금융계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제일 크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거꾸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가계부채 문제. 현재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구조적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 아니 모든 지금 분야의 부채가 이 지금 1000조 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 말이죠. 예. 예. 최경환 부총리 집안 가계는 뭐 그런 모양입니다. 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자기 개인과 집 밖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보수의 그 경제부총리라서 그런가요? 예. 정부 부채 부분만 보더라도 빚 걱정은 하지만 정책 타이밍 때문에 뭐 현재 이 상황에서 크게 개선할 여지는 없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경향신문이 재구성한 건데, 자, 빚 폭탄, 외국 자금 이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당도 걱정이고 세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걱정인데 홀로 낙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불관원 이런 말을 여기다 갖다 쓰네요. 경향신문이. 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건전성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정부, 가계, 기업 어느 하나도 안전판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달러 발권력의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 보유액이 풍부한 중국, 자국 내에 국채 수요가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가 부채 누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우가 망할 때 또 대우의 그 경제 싱크탱크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저 이한구 의원이 말이죠.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걱정 태산입니다. 이분이. 대우 경제연구소에 있었죠? 예, 예.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분 말씀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여당이기도 하고 같은 또 TK권 아니겠습니까? 지역구가.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셋값 이야기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셋값이 2천만 원 뛰었다는데 그나마 구경도 못 해봤어요. 물량 구경조차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천만 원이나 전셋값이 뛰어서 뭐 참 이래저래 한숨이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들어가 보겠다. 찾아보니까 그나마도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물량 다 어디로 갔나요? 예. 가을 이사철인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마다 전세 물건의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는 이런 그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민들이 찾는 소형일수록 전세난이 더 심한 상태여서 경기 침체기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서울 불광동의 이 금탑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 말을 한겨레가 인용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맘때 이사철에 그래도 소형 전세 물건이 간간히 나왔는데 올 가을에는 아예 씨가 말랐다. 집주인들이 계약 만료 기간이 된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 9월까지 3.6% 상승했는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북권의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예. 은평구 5.57, 강북구 5.48, 그리고 동대문구 5.21%의 오름폭입니다. 여기가 서울 평균치를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지금의 전세난, 전세 소멸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기 어려워 보일 텐데요.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융, 세제, 임대차 보호제도 등의 이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예,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 올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말이죠. 네. 전세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예.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새누리당이 누구를 위한 당인지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세 문제는 결국은 이 저금리 기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주인들이 뭐 전세 나와도 이자로 월세 내놓는 것보다 훨씬 손해를 보니까 예.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당연히. 예. 오늘 중앙일보가 웬일인가요? 공무원연금법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비판의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말이죠. 이런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면은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쪼개줘야 한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이 깎이는 데다 배우자와 나누게 되면은 본인 손에 쥐는 게 현재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삭감과 분할이라는 이중의 연금 쇼크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 자, 2010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3년 근무할 경우 지금대로라면은 노후에 받는 연금이 219만 원인데요. 새누리당 법안을 적용하면 16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무원이 되자마자 결혼하면은 연금 기여기간과 혼인기간이 일치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노후에 이혼한다면 168만 원 중에 84만 원을 배우자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연금 개혁과 이혼을 거치면서 연금이 원래의 38%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충격이 큽니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 연금은 국가 발전에 헌신한 데 대한 보상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다른 연금과는 성격이 다른데 분할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연금 축소도 모자라 분할까지 하도록 제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꾼다니 황당하다. 예,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은 더 큽니다. 안전행정부의 한 주무관은 이혼하는 것도 화가 날 텐데 연금까지 나눈다면 이게 정말 더 억울할 것 같다. 위자료 차원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겠지만은 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중앙일보가 공무원들의 이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즘 또 황혼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현실로 다가올 그런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혼 가능성을 아주 높게 두고 있다는 점만은 명징해 보입니다. 예. 서울신문 구면으로 가보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성 씨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유성 씨의 입장은 어떠하냐? 오늘 서울신문이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예. 유성 씨 말은 이거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량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 변호사도 법원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들에게 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이네요.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은 이게 과연 최고 형량 2년 6개월 가능한 얘기일까요? 관련한 비슷한 내용이 한국일보 신면에도 실렸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한국일보 기자에게는 자기 집에 든 도둑을 때린 사람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법원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 위조 국가로 만든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년 대공수사 경력을 인정해서 감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력의 결과물이 간첩 증거를 위조한 이 사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성 씨가 저희 국민TV에 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국민카페에서 유성 씨와 관련한 책 북콘서트가 있는데 7시 반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국정원 증거 조작은 결과적으로 법원도 속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한국일보 신면을 본 말이죠. 거창 주민들이 법조타운 찬성 서명부가 날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요. 법무부 고위관리가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최근에 간담회 녹취록을 보면은 거창군 학부모가 법무부는 날조된 찬성 서명부를 제출한 거창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책임자는 거창군이 4년 동안 주민들을 속인 거창한 죄목이 있기 전에 군을 지켰어야 할 의무는 주민에게 있었다. 그 의무를 4년 전에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법적 절차를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속은 주민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참,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을 보면요. 조선일보로부터 북한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대숙 미국 하와이대 석좌 교수의 발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박정희 김대중 정부 때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뭐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낫다는 아무것도 겁니까?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가만히 있어야 잘하는 거다. 이런 인식인가요? 하여튼 제목 자체에 의해서 벌써 실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4대강 전문 국회의원 하면은 바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공주가 지역구인데 4대강 강바닥이 썩고 있다. 강물도 썩고 있지만 바닥도 썩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닥을 파가지고 말끔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정부가 홍보하는 4대강 아닙니까? 4대강 하상토, 그러니까 4대강 바닥에 있는 흙이 모래나 자갈이 아닌 점토질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토질은 점도와 밀도가 높은 흙인데요. 이게 바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물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32곳의 퇴적토 오염 검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중동이 말이죠. 신해철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위밴드 수술과 관련한 그런 논란이 커지니까 혹시 그것이 신해철 씨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의혹들이 지금 SNS를 중심으로 번지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선일보는 5단, 중앙일보는 3단, 동아일보는 3단으로 해서 사회면에 보기 좋게 싣고 있습니다. 위밴드 수술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사회면에서 실은 내용, 이게 좀 더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애를 쓴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 19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튿날 그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열이 나서 진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지난 22일 오전에 복부와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껴서 그 병원에 재입원했는데 그러다가 오후에 심정지가 와서 혼수 상태로 서울 아산병원에 이송됐다가 닷새 만인 그제 저녁에 8시 19분쯤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신해철 씨의 응급수술을 시행한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배 안에 장유착과 손상이 있어서 이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을 열어주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장협착 수술이 잘못돼서 장을 절제한 부분이 터졌거나 다른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이렇게 의견을 남겼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일문일답.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2개 공공기관의 장감사 이사 등 213명의 지휘에 대해서 모두 205명의 친박 인사들, 즉 박피아가 임명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인수위 출신 대선 캠프, 새누리당 기타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 담화문 발표 이후에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5월 19일 이후에 없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부, 산하단체가 모두 어기거나 항명한 거죠. 아니면 청와대가 방치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 이분은 어떻게 발탁하신 건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총재의 일문일답.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주면 살인까지 한다. 인도라는 나라는 가난한데 개나 돼지나 소랑 똑같이 산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른다. 이런 발언하신 거, 이게 적십자 원칙의 첫 번째 인도주의, 그거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나요? 제가 아마 좀 젊었을 때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은, 우리 속담에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은 지천명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45살 때 한 발언을 가지고 젊어서 한 실수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증인께서는 공직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1981년부터 83년 경력을 보면은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다고 돼 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런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적인 발언,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공직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그거 좀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실 거면은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다시 제대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제가 정치학이 아니고 사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제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격은 무엇일까? 혹시 웃기는 거? Breaking news So the regarding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간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남녀 평등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현재 시간으로 28일 발표한 세계 성평등 보고서 2014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일 직종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분야에서는 한국이 125위였고요. 예. 평균 건강 수명은 1위로 높았던 반면 출생 시 성비 불균형은 122위였습니다. 정치 참여 부문에서도 남녀 불균형이 드러났는데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91위, 여성 강요의 비율은 94위였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97위였는데 2008년에는 108위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는 111위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6단계 떨어졌습니다. 여성 대통령을 둔 한국에서 성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가장 남녀가 평등한 나라 1위는 아이슬란드였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20위, 영국은 26위였고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나라는 9위인 필리핀이었고 중국은 87위, 일본은 104위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06년부터 남녀 성평등 격차를 조사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그 격차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게 불균형으로 평가되는 그런 나라는 없는 모양이죠? 네, 그걸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일본 아베 내각, 이 강요들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2기 내각 강요들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어제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상의 후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지출 목록은 있지만 수입 항목은 누락돼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모치즈키 환경상은 27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적인 회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야자와 요이치 신임 경제산업상은 정치자금을 퇴폐업소에 지출했다는 의혹과 또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외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예.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과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활약 담당상도 정치자금 부정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로 기용된 강요들 중 정치자금 부정 등이 드러난 아베 내각의 강요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일본 여당 일각에서도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요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자민당 일각에서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강요들의 낙마가 이어지고 있고 아베 정권이 12월에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판단할 예정인데다 내년 봄에 집단자위권 관련한 법률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덜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행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이어서 제2의 국가기밀 유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네, 에드워드 스노든이 아닌 또 다른 국가기밀 유출자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야후뉴스 등 미국 언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야후뉴스는 FBI가 정부 계약 직원인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는데요. 예.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용의자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인 테러리스트 감시 대상 명단을 유출해 독립 언론 매체 인터셉트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셉트는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처음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당시 가디언 기자가 주도하는 매체입니다. 예. 법무부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아직 기소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대목이요. 인터셉트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감시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 때문에 이 기밀 유출자가 있다는 의혹이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셉트는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범 혹은 테러 용의자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8만 명이고 그중 40% 이상이 테러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그 후 미국 언론들은 제2의 스노든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인터셉트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로라 포이트러스가 만든 스노든에 대한 영화 시티즌4에서도 제2의 스노든을 시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이 영화에서 스노든은 자신의 아바타가 등장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또 이 사람도 망명하는 거 아닌지, 망명을 시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학살로부터 어린이 수백 명을 구한 영국판 쉰들러, 체코에서 훈장을 받았군요. 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태인 어린이 669명을 구해낸 105세의 영국인 니콜라스 윈턴경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체코 정부로부터 국가 최고 훈장을 받았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이제 80대에 접어든 당시 구출된 아동들도 참석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윈턴경이 아이들을 구한 이 사실은 50년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몰래 보관해온 자료를 나중에 그의 부인이 발견하고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윈턴경은 지난 2002년에 자신의 도움으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당시 아동들과 그의 후손 무려 5천여 명과 재회 행사를 한 바 있고요. 2003년에는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예. 윈턴경이 어떤 방식으로 유태인 어린이들을 구출했습니까? 윈턴경은 1938년에 체코의 유태인 난민 수용소 어린이들을 영국 가정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독일계 유태인인 윈턴경은 당시 수용소를 돌아보면서 곧 전쟁이 벌어질까라고 예상을 하고 자비를 털어 이런 구호 사업을 펼친 건데요. 예. 그는 영국의 후원 가정을 모집하고 프라하에서 런던까지 가는 그 기차 8편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250명을 태운 9번째 열차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훈장을 받은 윈턴경은 당시 유태인 어린이를 받아든 영국 시민과 또 나치의 감시를 피해 어린이 구출에 도움을 준 체코인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세월호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발견된 세월호 실종자 인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4시 8분부터 5시 30분까지 시신 인양을 시도했지만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잠수 시간도 예상보다 짧아 인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4,200억 원의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스코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 준시장형 공기업 30곳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이 4,20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공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는 학교가 주관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국공립학교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의무화되고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른바 풀사롱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 2곳을 차려놓고 150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2개 공공기관의 장, 감사, 이사 등 213명의 지휘에 대해서 모두 205명의 친박 인사들, 즉 박피아가 임명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인수위 출신 대선 캠프, 새누리당 기타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담화문 발표 이후에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5월 19일 이후에 없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부, 산하단체가 모두 어기거나 항명한 거죠. 아니면 청와대가 방치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 이분은 어떻게 발탁하신 건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주면 살인까지 한다. 인도라는 나라는 가난한데 개나 돼지나 소랑 똑같이 산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른다. 이런 발언하신 거, 이게 적십자 원칙의 첫 번째 인도주의, 그거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나요? 제가 아마 좀 젊었을 때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은, 우리 속담에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은 지천명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45살 때 한 발언을 가지고 젊어서 한 실수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증인께서는 공직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1981년부터 83년 경력을 보면은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다고 돼 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런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적인 발언,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공직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그거 좀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실 거면은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다시 제대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제가 정치학이 아니고 사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제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격은 무엇일까? 혹시 웃기는 거?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오죠. 시정 연설 때문인데 몇 시쯤에 옵니까? 네.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하진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는 구체적인 명분은 새해 예산안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핵심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시한 내에 예산안을 좀 처리해달라고 당부를 하거나 설득에 나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연내에 좀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는 건 취임 첫 해인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국회를 찾아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오늘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출입구마다 경비나 경호 인력이 평소와 달리 대거 배치가 됐고요. 국회 울타리를 따라서 경찰 그리고 경찰 버스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대통령 만나서 전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회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기로 돼 있죠? 네, 오늘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백재현 정책위 의장이 참석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을 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요즘 자주 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가장 큰 화두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연내 처리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요.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총론을 모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지난 정권들에서는 이 문제 논의하는데 3년씩 걸렸다면서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또 사회 여러 세력의 이야기를 들어서 총론을 좀 모아봐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정이라는 거는 잘만 하면 굉장한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 세력이 커다란 상처만 입을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에 뭔가를 좀 건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큰데 오늘로 예정된 회동에서 대통령이 내밀 카드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대통령이 무언가를 내놓는다면 그게 뭔지는 세월호 3법과 공무원연금 개정안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실정 규명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가 내놓을 여러 합의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권력구조 개헌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글쎄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자원외교 이거 국정조사 하자 이 카드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이 어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소속 의원 전원의 그 발의로 그 국회에 내놓았죠, 법안을.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주도해서 지도부만 좀 참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 방침이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서 개정은 당론 발의가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159명이 서명을 한 겁니다. 네.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김무성 대표가 그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당론 네. 입법에 반대한다. 네. 입장이 바뀐 거네요, 결국은요. 그렇습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정당 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이 당론 입법,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죠. 당론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은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당론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잇따라 청와대와 대립했다가 다소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이 더 큰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예.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정안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 새누리당 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야권에서 계속 나오는 말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공무원 제도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내진 개정을 통해서 연금 수급권의 제한을 가하려면 공무원이 이 동의에 가까운 협의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다체적이고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서 법을 고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라는 헌법 조항에 위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들은 이미 연금 수급권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을 확보한 셈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식으로 법이 바뀌어서 연금, 이 수급하게 되는 연금의 액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가족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언제 논의한다는 겁니까, 이게? 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말씀하신 특검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3법을 일단 큰 틀에서 이달 안에 합의 처리하고요.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 특검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이 처리 이후에 계속 더 논의를 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문제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하고 특검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를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합의를 뒤로 미루고 다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서 제가 브리핑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일단 진상조사위를 띄워서 빨리 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여야가 나름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특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문구로 합의한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의논해보자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경우 자칫 유야무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상훈 국장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그것도 우려스러운 게 진상조사회가 시작이 되면은 1년 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검은 그 이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논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참 의문입니다. 예. 이러다가 뭐 특검 추천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는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국회 연장국감 오늘도 진행이 되죠? 네. 뭐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하고 여성가족위원회가 국감을 벌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실효성 문제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청소년 안전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TV 사옥에 한국 건강가족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여가부 산하기관이고, 예, 오늘 피감기관이더라고요. 예, 관심이 생겼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국회 사무처,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도 피감을 받는데 청소근로자, 국회 내 청소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한 뮤지션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의 죽음이 특별히 30, 40대들에게 유독 슬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실제로 각 게시판에 올라온 신해철 씨 타계 관련 글을 보고 느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가수 신해철 씨가 그제 끝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추모 열기는 심상치 않은 신드롬으로 그럴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세계 또 사회 참여에 관한 평가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 작가님 모시고 신해철 씨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작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신해철 씨 추모 열기 실감하십니까? 진짜 온라인상에서 신해철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모두가, 신해철과 자신의 추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하나의 신드롬 같이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이 죽음 자체가 좀 갑작스럽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 대중음악에서 차지하는 그 신해철 씨의 무게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1990년대를 10대나 20대로 살아온 사람들, 이라면은, 모두 신해철 씨한테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90년대가 계속 재조명되고,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고하는 90년대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감성적 정서에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김 작가님 보시기에 이 신해철 음악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들을 굉장히 했었고,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욕망에 중심을 댄 그런 음악을 했지만 그 음악을 대중들이 원했던 거죠. 예. 신해철 씨에 대해서는 가요계의 사상가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데요. 신해철은 진작부터 천민 자본주의를 혐오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서 돈이나 출세가 성공이나 행복과 직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래한 거의 최초의 뮤지션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가요계의 사상가라는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음악가, 뮤지션이 아닌 신해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신해철 씨가 1988년에 이제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 앞 무한궤도의 유일한 앨범이었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 노래가 이제 22살 때 만든 노래인데 벌써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그런 노래였죠. 네, 예.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와 이제 솔로 그리고 넥스트를 거치면서도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계속해서 이제 존재론에 대한 존재론적인 가사까지 이제 섭렵할 정도로 당시 가요계에서는 찾기 힘든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가사들로 어떤 이제 신해철이라는 뮤지션의 이미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심지어 이제 넥스트의 가사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글도 나올 정도로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사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이라는 말에 딱 걸맞는 그런 이제 가사들이 줄을 이뤘었죠. 예. 예, 그리고 또 뮤지션 신해철 씨가 지금까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도 어떤 이제 한 시민사회의 문화적 대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100분 토론이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예인이었죠. 그 말은 이제 단지 자신의 언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까지 갖췄다라는 그 뭐랄까요, 이론가였다고 할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한 자유주의자이자 그 어떤 한국 사회의 근대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또 신해철 씨 하면 어떤 거센 비난을 좀 무릅쓰고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특별히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체벌 금지라든가 대마초 이거 뭐 범죄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좀 강했었는데 왜 그런 비판이나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상황들을 무릅쓰고 자기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신해철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건데, 결국 음악도 대중적인 타협, 대중이 원하는 음악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했고, 그 자기의 욕망이 굉장히 솔직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그 어떤 평소의 언행에도 고스란히 그 일관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 특히 연예인이 자기 주장을, 사회적 주장을 하는 걸 되게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금기 자체를 깨고자 했던 거죠. 예.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마 2002년 대선 같은 경우가 그 한국의 범시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직군과 상관없이 그 범시민 사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이제 첫 번째 대선이었다고 보는데, 2002년 당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문화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앞장서서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예.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장례식장에서 연주될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갖는 의미나 상징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노래 자체가 신해철 씨가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상정을 하고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그 1999년에 넥스트 앨범을 통해서 발매가 됐는데, 나올 때는 별로 이게 반응이 없었어요. 이미 99년이면은 그 어떤 진지하고 어려운 음악보다는 그 아이돌 위주의 음악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해철 씨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음악적 방법론으로 담아냈던 그런 노래죠. 예.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도 30, 40대가 신해철 씨의 죽음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0, 40대에게 신해철의 죽음 어떤 의미로 감정이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90년대를 10대나 20대로 거쳤던 세대고, 그때가 이제 가장 음악적,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때 그 감수성에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20대 혹은 30대를 보냈던 그 2000년대에는 또 어떤 한 시민으로서 어떤 그 대변인 같은
한 시민 계급, 한 시민 세대의 대변인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예. 단지 그냥 문화적,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것, 혹은 이제 시민사회적 의식, 시민으로서의 그 무의식,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신해철 씨가 그 해왔던 인생, 음악적, 그리고 이제 시민적 인생 자체가 그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끝으로 김 작가님 평가하시기에 신해철의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 한 곡 골라주신다면 어떤 곡이 될까요? 넥스트를 결성하기 전에 신해철 씨가 아이돌 가수로서 솔로로 활동했던 시절에 발표됐던 노래입니다. 예.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가 20대 초반 신해철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고 보거든요. 예.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